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요즘 투자. 1%가 아닌 99%인 당신을 위한 100%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조언. 돈누 임종현 지음, 트러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돈누 임종현, 유튜브 돈누 채널 운영자. 월 수입 30만 원으로 시작해 20대에 자산 2억 원을 달성하였고 30대에 들어선 지금은 자산을 더 빠른 속도로 불리고 있다. 무일푼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까지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냈으니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기 위해 함께 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오로지 투자 하나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사업, 운동 등 다양한 영역들에 도전하여 마침내 성취해내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구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구독자들로부터 열렬한 공감과 환호를 받고 있다. 프롤로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걘 집이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물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클 수는 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은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도 분명 성공했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같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인드라면 말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낮춰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나도 한때는 성공한 많은 이들이 자서전에서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면 당신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하며 삐딱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말이 허울 좋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이 책을 통해 평범했던, 어쩌면 당신보다 더 열등했던 내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며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어쩌면 너무나 진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로 와닿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닿아 그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스스로 충분히 큰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할 동지를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책을 쓴 동기이며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다. 우리 세대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꾸준히 실천만 해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다. 핑계만 찾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2부. 다시 관점을 리셋하다. 그놈의 돈. 원하는 삶을 떠올려보자. 꼭 직업이 아니어도 좋다. 누군가는 전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며 유명 호텔에서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보는 상황을 꿈꿀 것이고, 누군가는 퇴사 후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자신을 꿈꿀 것이다. 아니면 그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겠다. 작든 크든 우리가 각자 꿈꾸는 삶의 모습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돈. 그놈의 돈이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결코 회피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실이다. 살기 위해 돈은 꼭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생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높은 연봉으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당신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월 200만 원을 저축하면 1억을 모으기까지 약 4년 1개월이 걸리고 2억을 모으기까지는 8년 2개월이 걸린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24살이고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남자라면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27살이다. 27살에 월 200씩 저축한다면 31살에 1억, 35살에 2억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35살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결혼도 생각하고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한다. 또 토끼 같은 자식까지 계획한다면 이제 월 200만 원 저축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당신의 저축 랠리는 2억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때부터는 현실적으로 2억 이상은 모으기 어렵고 그마저 결혼비용, 자녀 교육비 등으로 여기저기 쓰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임금은 월 500만 원이라는데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 월 420만 원이 수중에 들어온다. 이마저도 평균 15년 근속 시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결국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더 뼈아픈 팩트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월급 300 받기도 어렵다는 현실이다. 월 1,000만 원. 정말 불가능할까? 당신이 빈곤한 노인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현재의 삶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앞으로는 정해진 삶이 아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이 2가지는 꼭 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바로 사업과 투자다. 내가 생각하는 사업과 투자의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이들이다. 아이템 선정,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동반된다면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에 비해 투자는 수익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 사업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대신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두 자산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는 역사적 근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내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한 당신이 사업과 투자 중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투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의 주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당장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사업에는 생각 이상의 노력과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른다.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내가 아닌 기업과 위치의 가치가 주체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치에 따라, 부동산은 자리의 가치에 따라 부가 창출된다. 당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교적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주식과 부동산을 활용하여 꽤나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주식 투자는 정말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딱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만 하는 선행 작업이다. 투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자산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한 기업의 흥망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사업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나는 23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접했고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그 수익으로 본업과 동시에 작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기업이 아닌 작은 가게에 투자를 한 것뿐이지만 이로 인해 현재 매월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1,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놀라운 점은 아직까지 나는 100% 내가 주체인 나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단계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 전, 정확히 2021년 3월에 1,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렸다. 훗날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과 경험들을 축적하여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사업을 시작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에 나는 나의 내일이, 미래가 너무나 기다려진다. 기껏해야 100만 원도 벌지 못했던 시절,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은 타고난 금수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과거에 내가 그랬듯 여전히 월 1,000만 원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믿는 모두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다. 단언컨대 월 1,000만 원 소득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가능하며 소득의 상한선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 특별한 사람을 꿈꾸며 자랐다. 그런데 겨우 2억이라는 한계에 갇혀 우리의 인생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흘러가 뻔한 결말로 결론 지어진다면 그 과정은 얼마나 지루하고 고단할까. 나는 어릴 적 꿈꾸던 경찰도 소방관도 대통령도 되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20대 2억 3천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써내려 가고 있다. 3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강남 건물주는 왜 건물을 팔지 않을까?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을 망설였을 때 그러했듯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주식 투자, 특히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이 묶이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을 못 쓰면 자산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강남 건물주가 돈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돈 못 쓸까 우려하며 건물을 팔아버리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아마 그런 건물주가 있다면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 실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하게 되면 투자로 인한 이자, 배당이 발생한다. 강남 건물주가 매월 월세를 통한 수익을 얻듯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당신이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를 하다가 성급히 이익을 실현해 현금화하는 순간 그 자산의 성장 잠재력은 제로가 되고 실현한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쉽게 말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저 팔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주식에 7년째 투자 중이며 소비할 때 매년 내 자산의 2%는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데 소비해도 좋다고 기준을 잡는다. 만약 내가 1억을 모았다면 그 해에 200만 원 정도는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도 좋고 2억을 모았다면 400만 원가량의 사치품을 사도 좋다.
2%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시장의 평균 배당률이 약 2%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비는 예전에 내가 받은 월급을 족족 털어 소확행이랍시고 했던 소비와는 전혀 다르다. 내가 2억이라는 자산을 모았고 그 자산이 잘 투자되어 있다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인해 내가 400만 원을 사용해도 나의 자산은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지난해 여름 맥북 프로를 구입하기 위해 340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다. 내 돈이 나은 돈을 썼으니 나의 자산에는 전혀 타격 없는 소비였다. 당신도 어느 정도의 자산에 도달하여 무작정, 궁색하게 아끼기만 하던 소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끔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싶다면 당신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소비하면 된다. 구체와 전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를 보며 생각한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갚기도 힘든데. 이 사고의 흐름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부러워함, 신세 한탄, 일상으로 돌아감. 비단 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특히 어드벤처 영화를 좋아했는데 주인공이 세상을 모험하는 모습을 동경했던 듯하다.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간 저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고 다짐했던 나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정말 영화 속 주인공들을 동경하고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해서 뭐뭐 할 거니까 지금 뭐뭐 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면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이고 번 돈을 모아 세계 이곳저곳을 다녀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22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 스튜디오 일을 하며 운 좋게 뉴질랜드에 갈 기회가 생겼다. 반지의 제왕에 핵심 로케이션이 있는 뉴질랜드라니. 나는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내가 간 곳은 뉴질랜드 남섬 와키타프 호수에 위치한 퀀즈타운이라는 도시였다. 뉴질랜드 개척 당시에 사금을 캐던 사람들이 타운 주변의 산과 강에 빼어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퀸즈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이름과 어울리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의 로망을 품고 있던 내가 22살이 되어서야 가게 된 첫 여행의 소감은 어땠을까? 그야말로 최고였다. 좋았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고 멋진 경험이었다. 그 나라만의 공기와 분위기, 뉴질랜드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경험과 당시 내 감정과 느낌, 뭐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영화나 인터넷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을 회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만 하는 것과 구체화시키고 실현하여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성공의 여부는 지능이 아니라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능력에 의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화시키지 않고 실현시키지 않은 막연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꿔줄 수 없다. 우리의 뇌는 똑똑하지만 무척 게을러서 구체적으로 몇 시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를 거부하고 나중으로 미루기를 좋아한다. 누구나 방을 청소하고 이불 개는 일을 미루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점점 두꺼워지는 뱃살을 내려다보며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헬스장에 가기를 차일피일 미뤄본 적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구체적 전략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지금부터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당신이 왜 돈을 모아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현재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 삼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당신은 행복한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최소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압박까지 받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이미 그 인생의 20에서 30% 이상을 살았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이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과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후의 삶은 어떨까? 압박감과 부담감을 짊어지지 않고도 나도 내 가족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내 나이 30, 현재 자산은 겨우 2억 5천이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림도 없는 푼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훗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고 부자가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과거의 목표로 삼았던 목표들을 구체화하여 모두 실현해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내가 월급 140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월 1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기까지 나는 목표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 1. 나는 1억을 모을 것이다. 3년으로 목표 설정. 2. 월급의 80%를 저축. 3. 1000만 원 단위로 목표 설정. 4. 은행은 단지 내 월급 통장, 모든 돈은 투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으로 나눈다. 5. 자산의 과반을 달러로 보유한다. 6. 1억 달성. 7. 2억을 목표로 설정. 하지만 이제 저축의 한계를 느낀다. 8.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9. 우선 쉽고 간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보자. 처음부터 자신만의 구체화 전략을 세우기가 막막하다면 아래 3단계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라. 1단계 상황 진단, 2단계 계획 방침, 3단계 일관된 행동. 1단계 상황 진단. 말 그대로 현재 당신의 상황이다. 내가 부모님과 사는지, 자취를 하는지, 결혼을 했는지, 혹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무조건 3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자칫 무리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 2단계 계획 방침. 2단계에서는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던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는데 바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 대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적어보자. 최소 3가지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카드 거래 내역, 가계부를 확인해 보자. 분명 그중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구장창 해야 할 것만 적으면 자칫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적는 꼴이 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적음으로써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목표를 위한 계획의 명분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 3단계 일관된 행동. 제 아무리 완벽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천이 없다면 계획에서 끝나버린다. 2단계에서 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고 명분을 강화시켰으니 실천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 당신이 세운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해보라.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해야 하기에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잡으면 곤란하다. 실천을 통해 검증해 본 뒤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조정을 거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황에 최적화된 자산 계획을 세우자.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미루기의 맛은 달콤하다. 그래서 누구나 미루기를 좋아한다. 세계적인 블로거 팀 어버는 우리의 뇌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와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비유했다. 우리 안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원숭이다. 현재를 즐기고 순간의 만족감을 좋아하는 원숭이는 당신이 운동하러 가야 할 때 핸드폰을 들이밀며 인스타그램 새 피드만 확인하고 가자며 유혹하고 과제를 해야 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딱 10분만 더 게임을 하자고 조를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원숭이는 매 순간 충돌할 테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승리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원숭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게을러 터진 원숭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패닉 몬스터다.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면 원숭이는 숨어버리고 그동안 당신은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닉 몬스터는 우리가 기한을 앞두고 무언가에 급박하게 쫓기는 상황에서만 등장한다. 이를테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할 때, 과제 제출 기한 바로 전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패닉 몬스터 덕분이라는 이야기다. 출판이 처음이었던 내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한 내에 원고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서에 사인한 뒤 원고 마감 기한은 약 2달 남짓이었다. 당시에는 2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됐을 때쯤 깨달았다. 원숭이의 달콤한 속삭임에 또 속아버렸구나. 이제 1달 반밖에 안 남았네. 망했다. 계약 당시에는 1달 반도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지필에만 몰두하면 모를까. 작가가 직업도 아닌 내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에 책 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때 나는 패닉 몬스터를 소환했다. 하루 3장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3장을 못 쓰면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그렇게 4주차가 지나자 마감 기한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 패닉 몬스터를 잘 활용하면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단, 외부 상황이 정해놓은 마감 기한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의 데드라인을 정해야만 패닉 몬스터를 자유자재로 소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운을 부르고 운을 불리는 습관. 나는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다. 매일 가는 식당에 가서 항상 먹던 메뉴를 먹는다. 예측 가능한 맛이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상이 매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흘러갈 때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 내 삶이 실패할 확률을 낮춰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루틴화된 일상을 통해 경험한 루틴화의 매력은 내 삶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 불안감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강조하고 싶은 루틴화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다. 루틴화는 우리 인생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확률, 실패 확률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운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여준다. 삶에서 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 이 운이 발생할 확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바로 일상의 루틴화를 통해서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 운동과 관련된 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매일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관련 사업에 관한 좋은 기회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연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면서 멋진 몸매를 갖기 바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지 않으면서 뭐뭐 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우연에 기댄 기적에 가까운 운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똑같은 돈이라도 로또 맞아서 얻은 돈과 루틴화된 일상을 통해 나의 상황을 운이 발생할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고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작용하는 운에 의해 얻은 분은 천지 차이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꿈꾸던 좋은 운이 기적처럼 발생하기를 염원하겠지만 단순히 운에 기댄 기적에 가까운 운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희박한 확률을 뚫고 얻었다 한들 이렇게 얻게 된 운은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 손에 쥔 모래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루틴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운이 발생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운에 의해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은 그러한 운이 발생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루틴화된 일상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하여 더 큰 운을 끌어당긴다. 마치 복리가 쌓여가듯 운이 발생할 확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루틴화의 원리를 알고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간다. 나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처음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전업 유튜버를 하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루틴화된 일상을 멈췄다면 다시 말해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면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훗날 내가 이룬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을 테고 나의 상황들은 변해 있겠지만 그때도 나는 틀림없이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운동을 가고 일을 할 것이다. 특출나지 못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습관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